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대단원 생태계와 상호작용 생태계 단원을 들어갈 건데요. 우리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생태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생태계 단원에서는 보통 수능에서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되시겠죠? 자, 두 개의 소단원을 배울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1강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개요, 전체 개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11강. 우리는 11강 전체에서 총 세 가지의 큰 개념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하. 자, 첫 번째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체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웁니다. 개체군 뭐였나요? 기억납니까? 네,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개체군.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군집에 대해서 배웁니다. 군집은 뭐였나요? 그렇죠. 여러 종이 모여서 만든 집단. 즉, 여러 개체군이 모여서 만든 집단. 이게 군집입니다. 기억나겠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번째 개체군 요 개념에서는 개체군의 밀도, 그리고 개체군의 생장 곡선,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생존 곡선, 구체적인 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연령대별 분포 비율이 어떤가 연령 분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주기적 변동, 개체수의 주기적 변동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피식자의 수가 증가하면 포식자의 수가 어떻게 됐죠? 증가했었죠. 자, 그리고 포식자의 수가 증가하니까 이번에 피식자는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러면 포식자는 또다시 따라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피식자의 수가 이렇게 변동을 가질 때에 포식자의 수가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변동하는 이러한 주기적 변동에 대한 내용 배웠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따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기적 변동. 자, 그리고 상호작용. 자, 여기에 등장하는 상호작용은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자, 이것을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 군집에서는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먹이그물이에요. 우리 배웠다. 그죠? 자, 먹이그물. 그리고, 자, 생태적 지위. 자, 그리고 우점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건데, 우점종이라고 하는 건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을 말합니다. 우점종. 자, 그리고 핵심종, 그리고 지표종, 뭐의 지표가 된다, 뭐 이런 소리고. 자, 그리고 희소종, 희소종 뭐겠어요? 수가 적은. 자, 그러한 희소종. 자, 그리고 이 우점종을 구하는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밀도와 그다음에 빈도와 그리고 피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거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이것들을 구하는 방법도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방법들 중에 하나 방형구법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제 이용해서 우점종을 어떻게 구하는지, 자, 이러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군집의 층상구조. 자, 층상구조를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군집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군집의 종류.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이번에 등장한 상호작용은 군집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 아까 등장했던 상호작용과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군집
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무엇이 있는지 자 요것을 배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1학년 때도 배웠었는데 어떻게 극상으로 나아가는지 군집이 변화하는 과정 이것은 이제 이런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천이까지 이렇게 배우게 되면 우리의 11강이 끝나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보통 수능 시험 문제에서는 생태계 구성 요소에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도 많이 물어보고요. 자, 그리고 이 우점종, 자, 우점종을 구하면서 밀도, 빈도, 피도 이러한 여기에서 배우는 자, 이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수능에서. 자, 그래서 이 11강 내용 전체적인 개요는 이렇고, 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70페이지 생태계 가겠습니다. 먼저 뭐 배운다고 그랬어요? 생태계 구성 요소 배운다고 했죠. 자, 들어가 보죠. 자, 먼저 개체의 개념이 뭡니까? 이건 이제 각각 용어의 개념을 잡고 가자라는 거고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은 그냥 잠깐 살짝 언급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걸로 할게요. 자, 개체, 독립된 하나의 생물체를 개체라고 한다. 자, 개체군, 같은 종의 개체들이 무리를 이룬 것, 집단을 이룬 것. 그 다음에 군집, 여러 개체군들의 집합, 여러 종들의 집합. 그죠? 자, 그 다음에 생태계 어때요? 환경 및, 자, 생물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체계, 시스템을 이야기한다. 생태계. 되겠죠? 자, 그러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 자, 1학년 때 배웠지만 빠르게 보죠. 자,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생태계 구성 요소가 나오고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림 익숙하죠? 자, 생태계입니다.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생물적 요인은 기능에 따라 생산자, 그죠? 우리의 식물들과 그리고 조류 기억나죠? 조류 여기 왼쪽에 조류 광합성을 하는 원생생물 우리 식물성 플랑크톤 기억납니까? 그래서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조류 자, 그리고 소비자, 생산자를 먹는, 어때요? 다른 생물을 먹어서 유기물을 얻는 생물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그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자. 그죠?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해서 분해자. 그죠? 세균이나 곰팡이, 버섯 등이 분해자에 속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에는 빛이나 온도, 물, 토양, 공기, 자,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입니다. 그죠? 이 비생물적 요인에 뭐가 있는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아, 이건 비생물적 요인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그러죠. 작용이라고 하죠. 작용.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 반작용. 그죠? 자, 요렇게 주고받는 요러한 관계. 생물적 요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관계, 이런 걸 뭐라고? 상호작용. 그러니까 생물적 요인 사이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상호작용. 자, 이러한 상호작용에는 개체군 내에서, 종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도 있고, 그리고 종끼리 일어나는 상호작용도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요 밑에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의 상호 관계. 자, 요거 정리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자,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의 관계. 자, 그러니까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하는 비생물적 요인들을 쭈루룩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과 생물, 자, 온도와 생물, 그 다음에 물과 생물, 공기와 생물, 토양과 생물. 자,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자, 빛과 생물.
자, 요 부분만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자,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우리 1학년 때 배우지는 않았지만 요 이제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자,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는데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들의 광합성량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X축이 빛의 세기고요. 자, Y축이 광합성량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CO2의 흡수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CO2의 흡수량을 가지고 Y축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대변하는 것 바로 뭐냐? 광합성량입니다. 그러니까 CO2를 흡수하는 만큼 광합성을 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여기 0을 기준으로 0보다 높은 점, 이것을 순 CO2 흡수량이라고 부릅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0보다 아래쪽 마이너스 값도 등장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식물들이 CO2를 흡수해서 이제 광합성도 합니다. 광합성도 하고, 자, 자기가 광합성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호흡량도 있어요. 근데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더 많아. 그럼 얘는 자라겠어, 못 자라겠어? 못 자라는 거야. 그리고 호흡량이 많으면 CO2가 배출되니까 그만큼 흡수량이 Y축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 CO2 흡수량이 0보다 아래인 마이너스 값일 때에는 자라지 못해요. 호흡량이 더 많다는 거거든. 자기가 광합성 하는 거보다 호흡량이 더 많아 자라지 못해요. 자, 그 다음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이제 같아. 이때를 보상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면 이제 광합성량이 더 많아. 자, 광합성량이 더 많으면 이제 얘는 어때? 생장할 수 있는 거예요. 생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Y축이 이제 의미하는 자, 바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보상점은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지점을 말한다. 보상점. 그래서 보상점을 지나야 자, 이 식물은 자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의 세기가 더 증가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최대 광합성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대로 광합성하는 양. 그러니까 최대로 흡수하는 양.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아. 되겠습니까? 이것이 광포화점. 자, 여기 보니까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차이가 뭐였었습니까? 그렇죠. 음지식물은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잘 자라는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천이 과정에서 마지막 극상을 차지하는 것은 음지식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음수림을 이루게 되었었죠. 자, 음지식물의 특징 보면 여기 보듯이 보상점이 양지식물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상점이 낮아요. 보상점이 낮다. 그 얘기는 뭐야? 빛의 세기가 더 약하더라도 생장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음지식물은 광포화점도 낮아요. 자, 반대로 양지식물은 보상점도 높아.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더 높아야, 음지식물에 비해서 더 높아야 생장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훨씬 빛의 세기가 센 지점에서 이렇게 광포화점을 갖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보상점과 광포화점 이것을 외우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되고, 음지식물이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잘 자란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걸 실제로 수치로 그래프로서 한번 여기서 보는 겁니다. 보상점이 낮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낮더라도 생장이 가능하다. 그죠? 자, 이러한 내용을 자, 여러분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자, 이거는 우리 1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양엽과 음엽. 하나의 개체에서도 윗부분에 있는 것은 양엽. 그죠? 자, 양엽은 광합성이 활발해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기 때문에 잎의 두께가 두껍다. 음엽은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해서 얇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여기 한 식물에서도 빛을 많이 받는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니까 두께가 두껍더라. 그죠? 양엽과 음엽의 비교.
자, 그다음 두 번째, 수심에 따라 투과되는 빛의 파장이 달라.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 분포가 달랐던 거 기억나죠? 자, 요거 다음 그림입니다. 이거 작년에 우리 교재 오투에서 배웠던 그 그림 그대로예요. 어, 자,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라 이렇게 조류의 분포가 달랐던 거.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영향을 받는 거지. 자, 이러한 내용 배우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국화 같은 식물은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계절에 꽃이 핀다.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암기가 길어져야 핀다, 장야. 얘는 단일 식물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이거 아니고 뭐도 있었어? 그렇지, 장일 식물 있었어요. 그래서 장일과 단일 비교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장일은 그러니까 명기, 빛이 있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장일은. 그러니까 얘는 단야. 그다음에 단일은 장야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사실 명기와 암기 중에 꽃이 피는 것, 개화하는 데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암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임계 암기 또는 한계 암기. 자, 요 개념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임계 암기보다 길어야 꽃이 피는 거 장야식물, 단일식물. 그 다음에 임계 암기보다 짧아야 꽃이 피는 거 장일식물.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명기 암기에 따라서 개화가 네, 이렇게 조절되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닭이나 꾀꼬리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산란을 한다. 자, 이렇게 빛에 의한 작용.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넘어가요. 온도, 물, 공기, 토양. 이거 우리 1학년 때 내용과 똑같아요. 자, 꼭 자기가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개체군.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자, 먼저 등장하는 개념은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일정한 면적의 개체수가 얼만큼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의 단위 면적당 개체수, 그러니까 면적에 얼만큼 개체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밀도. 그냥 단순히 개체수를 따진 건 개체군의 크기라고 불러요. 개체군의 크기, 이게 이제 개체수야. 자, 그리고 단위 면적당 개체수는 밀도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요인 생각하면 됩니다. 출생한다. 그리고 다른 데서 들어와 이입. 그다음에 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 사망한다. 그다음에 이출 다른 데로 나간다. 자, 요런 자, 밀도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생장곡선입니다. 생장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 수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 이것을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수를 개체군의 크기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개체군의 크기가 커지는 것, 이것을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개체군의 크기가 커지는 것,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 이것을 생장이라고 한다. 생장에 대한 곡선, 자, 생장에 대한 경향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자, 이론적인 생장 곡선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J자 형태를 가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J자형의 곡선을 갖는다.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게 이론적인 거고, 자, 여기 실제 생장 곡선은 이런 식으로 S자형을 나타냅니다. S자형. 자,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속 생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S자형으로 한계를 맞는 것.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환경의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저항. 그러니까 개체군이 무한정 생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이야. 자, 뭐가 기억나요? 뭐가 생각나요? 먹이 부족. 이런 거 있겠죠. 그쵸? 먹이가 부족하니까 더 얘가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증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식 공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노폐물이 축적돼요. 질병이 많이 발병해요. 이런 것을
환경 저항이라고 한다. 환경 저항 때문에 실제 생장 곡선은 이런 식으로 S자 형태를 갖는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개체군의 최대 크기 요만큼이네요. 그쵸? 요만큼 최대 크기, 이것을 환경 수용력,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개체수,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론적 생장 곡선과 환경 저항 때문에 실제 생장 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최대의 개체군의 크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 요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172페이지. 자, 개체군의 생존 곡선입니다. 생존 곡선. 자, 얘네들은 동시에 출생한 개체들 중에서 생존한 개체 수를 상대 수명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이게 뭐냐? 자, 상대 수명, 그 다음에 얼만큼 생존했는지 개체 수, 이렇게 나타낸 것이, 자, 생존 곡선이에요. 아까 전에 배웠던 건 뭡니까? 생장 곡선이었죠? 자, 요번에는 개체군의 생존 곡선. 그러니까 생존한 개체 수를 나타내는 것. 자, 이것은 종에 따라서 연령마다 사망률이 달라요. 자, 그러면서 서로 다른 유형의 생존 곡선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1형.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하게 사망하게 되면 2형.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이러한 경향을 갖는 게 3형인데요. 자, 특징이 뭐냐? 자, 여기 동시에 출생한 개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 거냐? 자, 1형 얘네들은 이제 초기에 어린 시절, 여기는 상대 수명이 어린 애들이잖아. 어린 애들의 사망률이 적은 거야. 그래서 대부분 살아있어. 자, 초기 사망률이 낮아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개체들이 살아있고, 이렇게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보통 죽는 이러한 형태. 이게 바로 1형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람. 그 다음에 대형 포유류. 자, 이런 개체들은 어미가 새끼들을 보호하는 형태.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적어요. 초기 사망률이 낮아요. 초기 사망률이 낮아서 이런 형태를 갖는 것, 이게 바로 1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형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한 경우. 그래서 소형 포유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정한 사망률을 갖게 된다. 이게 2형. 자, 그 다음에 3형. 얘는 딱 봐도 어때요? 초기에 대부분 많은 개체들이 죽어.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크다, 높다. 자, 초기 사망률이 높다. 그래서 이때 살아남은 몇몇의 개체들만 성체로 이렇게 자, 생장하는 이러한 형태. 이것을 3형이라고 부릅니다. 3형. 자, 그래서 3형은 굉장히 이제 한 번에 많은 수의 개체를 낳는 경우, 많은 수의 알을 낳는 경우, 이런 것들이 속하고 굴이나 어류 같은 거. 자, 이런 게 이제 한 번에 많은 자손을 뿌리고 거기에서 대부분은 죽는데, 잡아먹히고 죽는데, 살아남은 몇몇의 개체들이 성체로 자란다. 이것이 바로 3형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생존 개체 수에 따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지금 이러한 생존 곡선을요, 또 다른 형태로 자,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자, 요겁니다. 개체군의 사망률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 자, 상대 연령, X축은 상대 연령이고, 요번에는 사망률을 나타내 본 거예요. 사망률. 자, 여기 보니까 1형. 자, 어때요? 어린 시절의 사망률이 낮아. 그치? 어린 시절 사망률이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신의 생존, 이제, 수명을 다하고 보통 죽는 사망률이 높아지는 형태. 이게 1형입니다. 자, 2형은 어땠어? 사망률이 일정한 경우, 연령에 따라 사망률이 일정한 경우 2형. 그래서 Y축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또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3형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치? 초기 사망률이 높은 거야. 초기 사망률이 높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3형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무엇을 기준으로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되겠죠? 이것이 바로 생존 곡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령 분포. 자, 연령 분포 이렇게 생식 전 연령층의 이런 개체수, 그 다음에 생식 연령층의 개체수, 그 다음에 생식 후 연령층의 개체수. 음. 자, 그래서 연령별로 개체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바로 연령 분포인데요. 자, 요런 세 가지 형태를 볼 겁니다. 먼저 발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갖잖아요. 피라미드형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양에 따라서. 발전형.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체수가 증가한다라는 뜻에서 발전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안정형. 얘는 이제 이러한 종 형태를 갖는다 해서 종형 이렇게 불러요. 종 모양이다 해서 종형. 안정형. 얘는 개체수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형이라고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쇠퇴형. 쇠퇴형은 앞으로 개체수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식적 연령층이 낮다 보니까 앞으로 개체수가 감소한다라는 뜻에서 쇠퇴형 이렇게 불러요. 쇠퇴형. 자,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항아리형 이렇게 부릅니다. 항아리형. 모양에 따라 항아리형, 종형, 피라미드형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앞으로의 개체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자, 보통 발전형의 경우는 저개발 국가에서 보통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형의 경우는 선진국형이 보통 안정형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이렇게 세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한국도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세태형을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체수가 점점 감소할 거다. 자, 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연령 분포.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자, 주기적 변동 이거 볼 텐데 자, 먼저 계절적 변동. 자, 계절적 변동. 계절에 따라서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 그러한 형태. 여기서는 돌말 개체군에 대한 계절적 변동입니다. 돌말이 뭐야? 조류. 그죠? 식물성 플랑크톤 중에 하나입니다. 돌말. 자, 돌말의 개체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잘, 여기 지금 너무 얽혀 있어서 잘 안 보이지? 돌말 개체수의 자, 계절적 변동 요렇게 자, 빨강색이 바로 돌말 개체수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여기에 보는 것처럼 초봄의 개체수가 증가해요. 초봄의 개체수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영양염류가 많기 때문에 영양염류라고 하는 것은 자, 생산자,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할 때 중요한 요인들. 자, 그래서 뭐 인이나 질소 등의 염류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얘네들이 이제 자라는데 생장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해서 영양소다라는 뜻으로 영양염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양염류의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이 돌말의 개체수가 이렇게 초봄에 증가한다. 음. 자, 그리고 이때의 특징은 빛의 세기도 세지고 있고 수온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자, 그 다음에 여기 늦봄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사용해야 하는 영양염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영양염류 양이 이렇게 왜 감소하지? 돌말이 사용하니까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염류 양이 감소하니까 이때 돌말의 개체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렇게 쭉 감소한 형태이다가 이렇게 늦여름에 또다시 돌말 개체수가 증가하네요. 왜 증가하겠어? 그 전에 먼저 증가한 게 뭐야? 영양염류 양이 증가하죠. 영양염류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돌말 개체수가 이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영양염류의 양이 이렇게 먼저 증가하니까 영양소가 생겼네. 그래서 돌말 개체수가 증가한다.
자, 이렇게 증가하니까 어때? 영양염료가 또 다시 감소하지. 자, 감소하고, 자, 그리고 이 돌말 개체수가 지금 이렇게 초가을에 개체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자, 영양염료의 양도 감소하기도 하고, 또한 이때는 어떤 변화? 빛의 세기와 수온도 감소한다. 빛의 세기와 수온도 감소한다. 감소하기 때문에 이 돌말 개체수가 요 초가을에 이렇게 감소하는 이러한 계절적 변동을 갖는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 보고 해석할 줄 알면 돼요. 외우는 것이 아니고, 돌말 개체수가 언제 증가하지? 언제? 아, 초봄에 증가하네? 아, 그 다음에 언제? 늦여름에 증가하는? 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기적 변동.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도 배웠는데요. 포식과 피식 관계. 그래서 예시는 눈신토끼, 피식자가 되겠죠? 스라소니 포식자입니다.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의 개체수 변동인데요. 자, 눈신토끼 피식자의 그래프가 진한색입니다. 그래서 자, 눈신토끼 피식자가 먼저 증가하면 그 다음에 포식자가 증가하는 형태. 피식자가 먼저 증가하면 피식자가 먼저 증가하면 포식자가 따라오는 형태. 그죠? 자, 여기도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가 따라오는 형태. 그치? 근데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포식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피식자가 감소한다. 피식자가 감소하니까 먹이가 줄어드니까 포식자 역시 따라서 감소한다. 계속 포식자가 피식자 뒤를 따르는 형태로 주기적 변동을 갖는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넘어가요. 173페이지. 자,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입니다.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자,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자, 보통 개체군 내에서는 먹이나 서식할 공간, 배우자 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통 경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런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개체군 유지가 되겠어? 안 되겠지. 자, 그리고 다른 개체군, 다른 종하고의 경쟁에서도 불리해져. 지들끼리 싸우면. 그치? 지들끼리 싸우면 다른 종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해져. 그래서 개체군 내에서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텃세. 텃세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자신의 공간을 정하는 이것을 터스라고 합니다. 세력권. 그러니까 세력권을 이렇게 형성하는 거야. 여기 은어의 예시인데요. 자신의 이런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다른 개체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것. 그래서 은어 같은 경우 여기 다른 개체가 침입하면 막 몸으로 밀쳐가지고 밀어냅니다. 이런 걸 세력권 또는 텃세권, 뭐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래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 거, 이런 걸 터스라고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순위제. 순위제는 힘의 서열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닭 같은 경우에 서로 쪼면서 싸우다가 순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모이 먹는 순서가 정해진다. 자, 이런 게 순위제. 순위가 있는 게 순위제. 그 다음에 하나의 리더가, 무리를 이끌어가는 거 리더제. 그래서 뭐 늑대라든지. 자, 또는 기러기가 이동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리더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가지고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 리더제입니다. 순위제와 리더제의 차이 알겠죠? 순위제는 개체들 모두가 순위가 있는 거고, 리더제는 하나의 리더가 있고, 나머지에는 순위가 없는 거야. 서열이 없는 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사회생활. 자, 사회생활에선 중요한 것은 분담하는 거. 분담, 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래서 뭐 개미나 뭐 꿀벌 같은 경우 이런 사회생활을 한다. 그죠? 음,
그래서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거,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자, 그 다음 가족생활, 혈연관계 개체들이 이제 소규모의 집단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거, 그래서 뭐 사자나 코끼리, 침팬지 이런 게 이제 가족생활이다. 그래서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자,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군집으로 가겠습니다. 군집. 자, 군집은 여러 종류의 개체군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 종이 모여서, 여러 개체군이 모여서 만드는 게 군집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먹이그물, 이건 이제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이렇게 먹이그물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 생산자부터 해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먹이 사슬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관계가 복잡하게 그물처럼 나타내는 게 먹이 그물이었습니다.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안정하다. 배웠습니다. 그죠? 넘어가요. 174페이지. 자, 생태적 지위.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체군이 그 먹이 그물에서 갖는 지위를 말합니다. 지위. 그래서 그 먹이 그물에서의 뭐 위치, 서식 공간, 그 다음에 다양한 비생물적 요인, 이런 관계 등, 자,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 그래서 개체군이 갖는 지위, 위치와 역할, 이것은 이제 지위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먹이 지위, 먹이 그물에서 몇 번째 순위에 있냐, 어떤 위치에 있냐, 이게 이제 먹이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식 공간에 대한 공간 지위 등이 있다. 이게 생태적 지위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 군집의 구조. 첫 번째 우점종입니다. 우점종. 우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 우점종이다.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 우점종이다. 그래서 다른 종들이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군집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야. 되겠죠? 자, 이것을 우점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종. 핵심종은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 이것이 이제 핵심종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런 바닷가 바위 생태계에서 불가사리의 역할인데, 이 불가사리가 조개나 따개비, 다른 이제 물고기들을 잡아먹어. 물고기들을 잡아먹어가지고 이 물고기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거지, 불가사리가. 그래서 이 이제 물고기들이 조개와 따개비를 또 잡아먹는데 이 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불가사리가 없어지면 이런 물고기 수가 증가해. 그러면서 조개와 따개비의 수가 자,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불가사리와 같은 종을 핵심 종이라고 하고, 또는 습지 생태계에서 다른 동물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수달, 이제 수달 또는 바다 수달, 해달, 이제 둘 다 이렇게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얘는 이제 보통 성게 뭐 이런 거 잡아먹는데, 얘네들의 개체수를 조절해서 이제 해양 생태계, 습지 생태계를 조절하게 됩니다. 우리 이 수달, 해달에 대한 이제 모습, 요건 사진으로 좀 볼 건데요. 귀엽게 생겼죠. 어린 해달입니다. 자, 얘네들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굉장히 포악해요. 얘는 상위 포식자야, 최상위 포식자야. 그래서 굉장히 포악해.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포악합니다. 막 잡아먹어요. 그죠? 무섭지? 자,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가졌는데 이렇게 포악한 요런 자, 모습을 갖는다는 거. 이거는 아니고, 자, 이런 모습을 갖는다는 거. 자, 이게 수달과 해달, 핵심종의, 자, 종류입니다. 또 핵심종의 또 하나의 예시가 비버라고 하는 종류인데, 지금 좀 전에, 마지막에 나왔던 이 비버예요. 얘는 이제 강에 이렇게 댐을 이렇게 쌓는 거야. 댐을 쌓아. 자연적으로 이렇게 풀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가져다 옮겨가지고 댐을 쌓아서 환경 구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얘를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얘 비버 같은 경우. 자, 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거. 핵심종의 의미를 알면 되겠어요. 이 예시들을 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험에 가장 자주 잘 등장하는 것은 바로 우점종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 우점종을 계산하는 아까 전에 뭐 밀도, 빈도, 피도, 그다음에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 이러한 개념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방형구법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일단 먼저 넘어가서 175페이지. 자, 지표종과 희소종 요 개념만 잠깐 볼게요. 자, 지표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환경을 대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특이한 특정 지역에서 산다, 특정 환경에서만 산다. 자, 이런 것을, 자, 그럼 이런 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종으로, 자, 보통 기능하는 것이 뭐 이산화 황해 오염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우류, 우리 지우류 뭐였습니까?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그쵸? 자, 지우류. 자, 이런 식으로, 그치? 조류와 균류의 상리공생체 지우류입니다. 그래서 왜 천이가 일어날 때 개척자 역할을 하는 거였어. 기억나죠? 천이 할 때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우류 지표종으로 사용돼요. 지우류 이런 거 지우류였어요. 그죠? 음. 자, 그리고 또한 지표종의 예시, 고산지대에 서식해서 고도와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뭐 에델바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델바이스가 발견되면 아 특정 고도와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표종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소종 얘는 개체수가 매우 적은 종 이런 걸 희소종이라고 한다. 뭐 이름 자체에서 뜻이 나오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지표종과 희소종까지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요 174페이지에 요 방영국법과 요 우점종을 어떻게 구하는가 자, 요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